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트 시즌3 15번째 시간에는 러시아 디폴트 소문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3월 16일 날이에요. 그리고 실제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지, 디폴트가 됐을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미리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도 재택에서 녹화를 오늘 해서 보내드리는 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화면만 나가는 걸로 보도록 하죠. 자, 디폴트 소문에 관한 진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부분이죠. 3월 16일 바로 상환유예, 3월 16일 날 러시아가 이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약 40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현재 환율 1200원 고려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50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자, 그런데 4월 16일 날 무슨 요일이에요? 그렇죠. FOMC 회의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FOMC 회의가 끝나는 날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러시아는 이 외환 보유고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만,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 돈을 못 갚으면은 3월 16일 날 1차로 도래하는 상환 금액인데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럼 러시아가 상환할 가능성이 있느냐? 러시아는 현재 뭐 누구는 6,600억 달러 갖고 있다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는 6,600억 달러 정도 있는데, 저는 그냥 최종적으로 확인된 IMF에서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6,100억 달러입니다. 정확히 6,100억 몇몇 달러인데 생략하고요. 그러면 한국 노략 75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거래소 시가총액이 대략 한 2,000조 원이죠. 자, 50조 갚아야 되는 50조 400억 달러에 15배 정도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로. 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중국 3조 2천억 달러, 작년도 9월 기준입니다. 10월 기준입니다. 일본 1조 3천억 달러, 그리고 스위스랜드, 스위스죠. 그리고 1조 달러, 인도 5,700억 달러,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다섯 번째로 5,700억 달러죠. 그리고 이제 대만, 홍콩, 한국, 우리나라도 약 4,500억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한 550조 원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절반, 50% 정도 더 많이, 약간 우리나라보다 30% 정도 더 갖고 있네요. 30-40%. 러시아가 5,7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2021년도 9월 한국 그 당시에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중국 3조 2천억 달러, 일본 이제 1조 4천억 달러, 스위스 1조 달러, 러시아, 인도 6조 6,300억 달러, 러시아 6,140억 달러, 이제 우리나라 4,600억 달러. 뭐 사우디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죠. 순위. 다만 이 순서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십몇 년째 거의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대신 금액은 좀 줄였다 늘렸다 하는데 순서는 바뀌지 않는 거. 러시아가 따라서 IMF 기준으로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축출한 자료입니다. 상당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는 진짜 디폴트가 날 수 있을까? 전쟁을 통해서 제한된 형태로 말미암아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디폴트가 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만약에 러시아가 3월 16일 날 디폴트를 선언하냐? 많은 분들이 3월 16일 날 당장 디폴트를 선언해야 되는, 못 갚으면 다음날 바로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0일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3월 16일 날 갚아야 되는 금액이 400억 달러. 당장 다 안 갚아도 돼요. 얼마만큼 시간이 있느냐? 30일의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4월 16일 날까지. 문제는 이제 그것 이후에 계속 채권 만기가 도래하죠. 국공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현재로서는 3월 16일이 아니라 이제 4월 16일 날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모든 언론이 3월 16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보시면은 3월 16일이라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3월 16일이 아니라 사실 4월 16일까지 갚으면 되고요. 그리고 금액도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대비 갚아야 되는 수준이 1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변수들이 충분히 발생하고도 남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는 그런 외환 디폴트를 처음 겪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각국의 국제 금융 제재가 옛날에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도 각종 봉쇄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쿠바 미사일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나라입니다. 자, 따라서 그것보다는 국제 유가가 제가 봤을 땐 더 중요해 보여요. 국제 유가에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미국산, 텍사스산 중진류인 WTI 국제 유가. 국제 유가가 얼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WTI 기준입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 선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 그다음에 북해산 브렌트유, 러시아산 석유가 이제 영국 런던에서 거래되는 거죠, 사실. 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두바이 쪽 중동 지역에서 나는 석유. 요 세 개의 상품 선물 거래소 거래되는데 WTI 국제 유가가 목요일 날 장중에 130달러까지 폭등이 나왔었습니다. 왜 폭등이 나왔느냐? 미국이 러시아산 국제유가를 제재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러다가 쭉 밀렸죠. 다시 10달러. 그래서 120달러 아래에서 끝났고요.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123달러, 123.7달러에 끝났습니다. 90달러 했던 국제유가가 3월 들어서 130달러까지 40달러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월봉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요. 2008년도 8월이에요. 2008년도 7월입니다. 정확하게. 종가 기준으로 보면 7월. 장중 최고점을 찍은 거, 종가 기준으로 보면 6월. 장중 최고점은 2008년도 7월. 자, 올라가는 기준으로, 떨어지는 기준이 아닌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면 100달러를 돌파한 거는 사실 2008년도 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이때도 잠깐 올라갔었습니다만 상승 방향으로 보면 지금 125달러를 돌파 나온 거는 2008년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즉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150달러 가느냐 마냐죠. 즉 무슨 얘기냐? 러시아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거는 서방의 제재라든가 금융의 제재라든가 이런 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유가 수출을 못하게 하면 푸틴의 자금줄이 막히게 돼요. 푸틴의 자금줄이 막히게 되면 폴란드 지역, 바로 이 지역이죠.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정의 절반 이상 중동 지역하고 국제 유가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수출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국방 산업하고 비행기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거하고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천연자원에.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폴란드를 지나서 독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흑해를 지나가지고 여기 흑해 카스피의 땅으로 지나참 그 크림반도 아래 이렇게 흑해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를 건너서 또 독일로.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다 우크라이나 옛날에 러시아 땅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의존도, 즉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독일이 40%, 프랑스가 대략 16%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20% 가까이 됩니다. 이탈리아 27%, 오스트리아 67%, 체코 78%, 폴란드 46%, 헝가리 65%, 불가리 90%, 터키도 62%, 우크라이나 72%. 보시다시피 헝가리라든가 체코라든가 우리가 소위 동유럽이라고 불리는 이런 지역들은 60%에서 70% 선상을 의존하고요. 에너지를. 심지어 서방 세력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조차도 기본 20%에서 40%까지는 다 의존합니다. 뭐에? 러시아 에너지. 자,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 에너지를 미국이 말 그대로 수입 규제를 제재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선 전쟁을 장기적으로 할 수 없겠죠.
디폴트 나는 거라든가 나라가 상관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냐, 국민들만 힘들 뿐이지 체제를 유지하는 정권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스프롬 지분은 50% 이상 갖고 있어요. 정부가 절반 갖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러시아 재벌들이 이 푸틴 대통령의 친위대들이죠. 사실 돈이 거기서 나오고 군자금이라도 모든 통치자금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막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핵이죠. 핵을 폴란드 지역이나 체코지 이쪽 지역에다가 이제 터트려서 서방 세력이 진입하는 걸 막은 다음에 이쪽을 장악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동유럽을. 그랬을 때 유럽 전체가 다시 불바다로 이제 화약고가 되고 장기전이 되는 거죠. 러시아는 그럼 다른 선택이 있느냐? 사실 없어요. 왜냐?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을 영국하고 미국이 다 쥐고 있죠. 거기에서 각종 은행들한테 신용평가를 때린단 말이에요.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신용평가도 채권은 국채를 신용평가 하향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그거에 따라 러시아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때리죠. 그저께까지 7.5%였던 이자가 지금 20% 정책금리가 올랐죠. 따라서 IMF란 말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디폴트 일보 직전인데 자 그런데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밖에 없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루블화로 돈을 갚는다든가 뭐 그런 거 해도 안 먹히는 거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결국은 뭐예요? 핵을 터뜨려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자기들만의 옛날처럼 신냉전 시대로 가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동시에 같이. 그래서 미국에 대항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독일이 지금 하루아침에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체코도 마찬가지고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로 바꾼다고 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가스관은 잠그겠죠. 그럼 국제 유가가 얼마나 치솟을까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던 게 다른 쪽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두바이라든가 WTI산만 소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국제 유가는 말 그대로 $150 이상 신고점 돌파 나오겠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다 입어요? 전 세계가 다 같이 입지만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특히 피해를 입죠. 왜 그러냐? 전쟁도 여기서 해요. 유럽에서. 그렇죠? 전쟁 비용도 사실 유럽이 나토니까 유럽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급등의 피해도 당연히 독일 중심의 유럽이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럼 유로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1유로를 구매하기 위해서 1.2달러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지금은 얼마냐? 1.1달러만 지불하면 돼요. 즉 유로화의 가치가 10% 떨어졌다는 얘기죠. 앞으로 유로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금을 갖고 있든지 유가를 갖고 있든지 달러를 갖고 있어야 유리한 구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석삼조입니다. 그렇죠? 유럽의 힘을 빼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 내서 미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 피해들을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자,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손해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장 피해를 입는 건 독일이에요. 독일과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런 동유럽 나라들. 그렇죠. 바로 접경지대이기도 하고. 자, 따라서 지금 유럽은 미국과 유럽은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누가? 나토가.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제재하자. 돈줄을 재서 푸틴 정권이 그럴 경우에 쿠데타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겠어요. 군부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든 아니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든 당장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해서 왕정 체제도 전복했고 보리스 엘친 체제도 뒤바꾼 나라가 바로 러시아 아닙니까? 푸틴도 예상은 아닙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핵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독일은 유럽 땅에서 그럴 경우 핵을 쓸 게 뻔한데
가장 큰 피해는 사실 독일이고 유럽연합이 사실 분열되게 됩니다. 유럽이 쪼개지게 되는 거겠죠. 어렵게 뭉쳐놓은 유럽이. 자, 그리고 동유럽과 그래서 독일은 석유 제재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러시아가 불리한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독일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혹은 프랑스하고 독일 중심으로 러시아하고 어떤 석유 제재를 하는 거를 타협을 본다든가 전쟁 타협을 본다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장이 진짜 난처해집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번 깨졌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역풍이 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바람들이 살살 불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지금 수요일날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로 이제 휴장입니다만 국제 유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두들겨 맞았죠. 자,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마이너스로 살짝 끝났어요. 니케이는 마이너스 0.3. 유럽이 지금 3% 급등 나옵니다. 왜? 제재하는 거가 안 한다고 하니까 유럽이 3% 지금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프랑스 3.67, 독일 4%. 자, 그 이야기는 현재 시간 정확히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오늘이 3월 9일 7시 3분이에요. 유럽 시장이 지금 막 열린 지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오늘 밤 시장 흐름이 결코 나빠 보이지 않는다. 미국 시장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일과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의외의 현상이 갈 수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지금 올라오는데 그동안 뭐 악재는 제가 봤을 때 다 나왔습니다. 쿠바 사태처럼 핵 쓰겠다. 그 다음에 뭐 금융 제재하겠다. 뭐 그 다음에 너희들 이제 러시아 디폴트 하겠다. 러시아는 디폴트를 겁내지 않습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전에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악재는 다 나온 속에서 이제 작은 뭐 정상회담 전화를 한다든가 그 사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시장은 지금처럼 급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루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장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뉴스에 너무 추격 매도라든가 혹은 너무 우왕좌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걸 매도하기는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는 정상감의 전화통화라든가 그리고 협상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 나오는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어차피 주식을 들고 있으려면 낙폭과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석유 제품이죠. 지금 방산주를 추격한다든가 아니면 국제유가 관련주를 지금 산다든가 한참 늦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냥 정상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는 4월 16일 날까지 여유가 있어요. 따라서 이번 선물옵션 만기 날을 비롯해서 내일 목요일 날 장이 열리는 것에 대비해서 본다면 내일 아침 시초가의 급반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맞다.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악재는 거의 다 나왔을 때 오히려 반대로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 13번째 러시아 디폴트 소문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독일로 인해서 사실은 석유 제재를 하지 않는 이상 디폴트가 되든 안 되든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6,5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 다 동결시킨 거는 맞아요. 그래서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독일이라든가 일부 유럽이 협조해주지 않는 석유 제재를 하지 않는 본질적인 돈의 원천을 잠그지 않는 이상 사실 디폴트가 러시아 전체 정권을 전복시키기는 어렵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독일도 그렇고 그게 협상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독일이 제재에 동참한다. 그럼 러시아가 핵을 쓰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전주겠죠. 그렇죠? 최악의 상태로 가는 거죠. 주가 다 폭락하고 원전주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부동산인도 멀쩡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게 최악의 경우인데
쿠바 사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기억하고 저희가 일단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유럽 증시 급등하는 배경이라든가 봤을 때 일단 최악의 상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독일이 미국에 동조하지 않은 거가 긍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인사이트 15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